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인 여자입니다. 과거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저는 아직도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픈가 봅니다. 많이 우울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화들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마땅한 직업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요. 혼전순결로 급하게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서로 너무 좋았던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결혼하고 나기 전부터 저희는 미래 계획을 다 세웠고 결혼 후 그 계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했고 버는 돈의 대부분은 저축했죠. 다행히도 남편과 저의 이런 가치관이 잘 맞아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들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고 금슬도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돈을 어느 정도 더 모으고 임신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계획과는 다르게 임신이 되었고 저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죠.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고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니까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임신 초반부터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 몸을 조심해야 해서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남편 혼자서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돈이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돈이 들어가는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벌써부터 힘들어지니 너무 막막했죠.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남편은 자신이 일을 하나 더 하겠다고 했고 새벽에 대리운전을 했어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저와 아기를 호강시켜준다고 했죠. 남편의 그런 말이 너무 고마웠고 남편은 잠도 자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어요. 남편은 술에 취한 사람을 태워주다가 뒷좌석에 탄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남편을 괴롭혔대요. 그래서 핸들도 제대로 못 쥐고 운전을 하다가 결국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다가오는 화물 트럭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경찰이 블랙박스를 겨우 복구시켜서 당시 차 안에서의 상황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취한 사람은 남편의 머리채도 잡고 남편은 계속해서 이러지 말라며 말렸지만 결국 그때 사고가 나고 말았죠. 취한 사람의 보호자들은 저에게 와서 간단한 사과와 위로금만 주고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으며 두둑한 돈봉투만 저에게 건네주었죠. 저는 남편의 목숨값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받았고 결국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둘만 남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울었고 남편 없이 아이와 살게 될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은 저보고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했고 친정 부모님은 아예 저에 대해 무관심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임신을 한 몸으로 돈벌이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절대 쓰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목숨값을 조금씩 썼어요. 그 돈봉투에 있는 돈을 쓸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는지 모릅니다. 죽은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거든요. 눈물을 머금으며 돈을 썼고 결국 저는 혼자서 출산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제 평생을 이 아이에게 바치기로 결심했죠. 아이는 다행히도 착하고 성실하게 커주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고 아빠가 없어서 엇나가면 어쩌나 싶었는데 가끔씩은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듬직해서 제가 많이 의지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항상 칭찬도 많이 받고 자랐죠. 제발 저의 아들이 저와는 다른 삶을 살길 바랬습니다. 저희 집이 많이 가난한 편이었지만 제 아들은 토 한 번 달지 않았고 항상 저를 대신해서 집안일도 해주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제 아들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대학교를 보내고 싶었지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번 것은 한 달 안에 거의 다 쓰기 때문에 저축해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들은 어차피 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똑똑했던 아들은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거에 비해 좋은 회사를 취직할 수 있었죠. 항상 월급을 받으면 자신한테 쓰지 않고 저한테 거의 주면서 저축하라고 해주었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아들 어디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세상에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제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아들은 20대 중반이 되었고 어느 날 저희 집에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에게 소개도 없이 데리고 온 그 여자는 여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단순히 만나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아들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려왔더군요. 솔직히 정말 놀랐고 아직 앞길이 창창한 20대인데 벌써부터 결혼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신체적 결함이 있더라고요. 첫인상은 되게 착해 보이고 소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정환경을 들어보니 부모님은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셔서 돌아가셨고 혼자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가서 남들보다 심장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아들 말로는 가끔씩 쓰러지고 약을 복용하고 있대요. 솔직히 이런 여자한테 누가 자신의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을까요? 노후에 아들이 그 여자를 간병하고 있을 미래가 훤해서 당연히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한 번이라도 엄마 실망시켜준 적 있어? 이렇게 고집 피운 적 없는 거 알잖아. 나 믿고 딱 한 번만 우리 민영이랑 나 결혼시켜주라. 어? 눈에 눈물이 잔뜩 맺힌 채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고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의 부모님께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도중에 돌아가신 거라 재산이 전부 다 그 여자한테 상속이 되었대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부자라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없는 집에서 아들을 키웠다 보니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이 조금 출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제가 그 여자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말수가 너무 없어서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절친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제 옆에서 정말 많이 위로를 해주었던 저의 오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그 친구도 제 아들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 한번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돈도 많으니까 아들이 손해보는 건 없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친구가 그렇게까지 말을 해주니 결혼을 허락해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계속 저에게 잘해주어서 이런 며느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인데 저에게 안부 연락을 하면서 어머니라고 했고 제가 오늘 뭐 했는지 이것저것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결혼을 허락했고 두 사람은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아들네는 분가를 하면서 살았어요. 원래 아들과 같이 살았던 집을 혼자서 살게 되니까 많이 적적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욕심 때문에 시댁살이를 시킬 수 없으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당연히 가정에 충실하고 듬직한 남편이 될 줄 알았던 제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조금 바뀌었어요. 신혼집이 있는데도 굳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저와 말동무를 해주는 며느리가 너무 의아해서 왜 집에 안 가고 시댁으로 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요즘 따라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이서 각방을 쓴 지도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다정하고 멋진 남자일 줄 알았던 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며느리 말로는 아들이 밖에서 뭐라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세야 돼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와 노는 게 재밌어서 시댁에 오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심장 수술도 받아요. 그런데 결혼 후 처음 아내가 심장 수술을 하는데
제 아들은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어보니 요즘 바빠서 수술하는 것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를 거라고 했고 저한테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슬퍼 보였고 너무 가여워서 제가 옆에서 병간호를 많이 해주었어요. 아들이 조금 의심스럽긴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믿으려고 했죠. 그런데 얼마 뒤 저에게 아주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아들의 결혼을 고민 상담했던 친구 말이죠.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 항상 옆에 있어주던 소중한 친구였는데 그만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 말을 들어보니 교통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에 이어서 친구까지 교통사고로 보내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제 주위 사람들은 제 곁을 떠나나 싶었죠. 친구의 죽음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저를 보살펴주던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라 바로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얼굴도 모르는 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심장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리고 문상객들도 관리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도 제 친구를 알아서 당연히 장례식장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길래 문자를 남겼더니 답장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 말로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아들을 보고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저 혼자 내버려 두지 못하겠다며 최소한의 집만 챙겨서 저희 집에서 둘이 같이 살게 되었어요. 미안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도 제 옆에서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한결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며느리가 없었다면 저는 친구 잃은 슬픔을 떨쳐내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 누워있고 축 처져 있는 저에게 와서 산책하자고 하거나 백화점을 가자고 하거나 여행을 가자고 했고 저는 며느리를 따라다녔죠. 저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고 엄마 같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다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필요 없다고 거부했지만 며느리는 엄마에게 못다한 거 저에게 해주고 싶다고 했죠.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는 며느리로 삼을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했나 싶네요. 아마 그때 결혼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며느리를 놓쳤겠죠. 하루 종일 며느리와 둘이서 친구처럼 놀러 다녔고 저희는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간간히 아들이 연락이 와서 일이 바쁘다는 말만 했고 저는 옆에 며느리가 있으니 아들 걱정은 하지 않았죠. 며느리는 저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아들보다 저에게 더 잘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커피를 먹으면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해줘? 솔직히 아들 부부가 둘이서 같이 있는 모습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었고 거의 이혼한 부부처럼 살고 있길래 많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항상 물어보고 싶었지만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끼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물어보았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의 질문을 듣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며느리의 반응에 저는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원인은 저희 아들이 제공했을 거라고 예상했죠. 그날 며느리가 너무 많이 울어서 이유를 듣지 못했고 나중에 제대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주기적으로 하는 심장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항상 저에게 이번 수술은 잘 끝날 거라고 말해주던 의사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안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환자분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수술한 데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수술은 잘 될 거라고 장담드리기가 힘듭니다.
이 말을 하시고 수술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수술실 밖에서 제발 잘 끝나길 기도했죠. 이 상황 속에서도 아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렇게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일을 하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클럽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옆에서 한 여자가 오빠 뭐해? 얼른 놀자! 라고 했고 아들은 급히 전화를 끊었죠. 제가 아들한테 이번에는 수술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한 번이라도 오라고 했지만 결국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왜 이렇게 막 나가는 건가 궁금했고 자신의 아내가 지금 수술대 위에 있는데 다른 여자들과 술을 먹으며 놀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됐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저번만큼 완벽한 수술이 되지는 못했고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절망했고 며느리가 제 친딸이라도 된 듯 눈물이 미친 듯이 났어요. 자기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몸까지 좋지 않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요?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쓰였고 불쌍해서 제가 병간호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그날 새벽, 며느리는 마취가 덜 깨서 병실에 누워 있었고 저는 며느리 손을 잡으며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실 복도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잠에서 깬 뒤 병원 복도로 나갔는데 바로 그 사람은 제 아들이었어요. 두 다리를 휘청휘청 거리면서 소리를 치고 있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숨어버렸죠. 간호사들이 제 아들을 말리고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아들은 병실 하나하나 다 돌면서 저와 며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고 저희 병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아들은 저희 병실의 문을 열었고 저와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잔뜩 취해서는 아직 누워있는 며느리를 흔들어서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저와 간호사들은 미친 듯이 말렸죠. 도저히 말리기 힘들었는데 그때 마침 경찰이 와서 제 아들을 연행해 갔어요. 그리고 아들은 가면서까지 돈 내놓으라는 말을 내뱉었죠. 갑자기 애가 왜 저러나 싶었고 왜 돈 타령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며느리의 옷매무새를 정돈해줬고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일어났어요. 자신의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 고맙다고 해주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말을 했고 딸 같아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아픈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신의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사진 뭉텅이들과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저는 미친 듯이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쓴 편지와 아들의 외도 현장이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편지에다가 자신 대신 제가 소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 아들을 소송하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 말도 제대로 못할 테니 자신의 대리인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며느리의 의견을 변호사한테 전달을 하고 소송을 진행해 주는 거죠. 솔직히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의 소송건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아들은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었고 며느리의 돈으로 도박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되고 애성격이 괴팍해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제 생각에는 평생 놀지도 못하면서 살다가 뒤늦게 늦바람이 든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쓴 며느리는 저에게 간곡히 부탁했고 이렇게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니 저는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며느리의 말을 전달해주면서 소송은 진행되고 있었죠. 아들은 그 와중에도 도박을 하고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경찰에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제 손으로 신고도 했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안 좋은 길로 빠졌는데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경찰서에서 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처음 보는 모습으로 저를 대했는데 그때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아직도 그때 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상담을 받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건이 종료가 되고 아들은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며느리의 병간호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며느리는 예정보다 조금 더 일찍 퇴원을 했죠. 지금 며느리가 퇴원을 하고 2년이 흘렀는데 아들은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고 면회를 가도 거부해요. 아마 저에게 배신감을 많이 느꼈겠죠. 저는 편지는 매번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도 다니면서 며느리와 함께 상처도 치유하고 있죠. 며느리 덕분에 제가 몰랐던 아들의 모습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